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오늘은 집값보다 더 중요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이 10억이어도 통장에 0원이면 노후는 불안합니다. 이 말이 과장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 제가 상담한 김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숙 씨는 올해 73세, 서울 노원구에 9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남편분이 5년 전 돌아가시고 홀로 지내시는데 겉보기엔 넉넉해 보이시죠? 그런데 지난 2월 새벽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119를 간신히 불렀고 응급실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 수납 창구에서 6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숙 씨는 당황해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83만 원. 어떻게 하지? 집은 9억인데.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3시 누구에게 전화할까요? 아들은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딸은 애 키우느라 힘들고 결국 조카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조카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긁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정숙 씨는 병원 침대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내가 평생 남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 살았는데 이게 뭐야?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박명호 씨, 71세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 주인이고 손주가 4명이나 됩니다. 지난 추석 때였습니다. 큰 손주가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대학 등록금이 좀 부족해서요. 2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명호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주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에 45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주택연금으로 매달 120만 원씩 받고 계시지만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달에 꼭 줄게. 손주는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는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명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은 5억인데 200만 원이 없네. 이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 3집 중 한 집이 적자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80만 원 남짓입니다. 집은 비싼데 통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통장에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7일 실행 플랜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왜 부동산이 노후를 지켜주지 못하는지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집만 있으면 괜찮아. 집값은 계속 오르잖아. 정말 그럴까요? 부동산은 분명히 자산입니다. 하지만 급할 때 쓸 수가 없습니다. 집을 팔려면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도 걸립니다. 급하게 팔려고 하면 9억짜리 집을 8억에 내놓아야 거래가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자주 생깁니다. 70대가 되면 의료비가 갑자기 폭등합니다. 60대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80대가 되면 3배 이상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순간 골절입니다. 수술비 1천만 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왼팔이 저립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치료비 2천만 원. 뇌졸중이 오면 초기 치료만 3천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 팔고 올게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도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비는 매달 나갑니다. 적게는 월 100만 원, 많게는 월 200만 원씩입니다. 집으로는 이걸 낼 수가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이 영원히 오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강남 아파트도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을 보세요. 30년 넘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에 10억이던 집이 지금 6억입니다.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데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특히 지방은 이미 빈집이 넘쳐납니다.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되지 않나요? 주택연금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평균 월 100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도 월 150만 원 수준입니다. 이걸로 생활비, 병원비, 관리비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매달 조금씩만 받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월 120만 원 받는다고 해서 800만 원을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빚을 내거나 누구에게 손을 벌리거나. 이제 심리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은 돈을 벌 때보다 잃을 때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벌면 되지 하지만 70대가 넘으면 다시 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만 의존한다면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와 재산은 외부에 있지만 평안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 온다. 집값이나 부동산 시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 뚝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면 또 떨어집니다. 하지만 통장에 있는 현금은 다릅니다. 내가 직접 관리하고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현금이 충분하면 선택권이 생깁니다.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을지, 어느 요양원에 갈지, 손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 하나? 누구한테 빌려야 하나? 하며 괴로워해야 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이 정도는 있구나 하며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안입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안전은 자산 총액이 아니라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이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현금성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은행 예금입니다. 보통 예금, 정기 예금 중에서도 중도 해지가 가능한 상품들입니다. 필요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돈입니다. 두 번째, CMA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증권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예금보다 이자가 조금 더 높습니다. 입출금도 자유롭습니다. 세 번째, MMF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원금 보장은 안 되니까 돈의 20% 이하만 넣으세요. 네 번째, 6개월 이내 만기 정기 예금입니다. 급하면 중도 해지하고 아니면 6개월만 기다리면 되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돈들을 여러 은행에 나눠서 보관하는 겁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제도가 금융기관당 1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제가 권하는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월 생활비 곱하기 24개월, 여기에
의료비 500만 원을 더하세요.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곱하기 24개월은 4,800만 원. 여기에 의료비 500만 원을 더하면 총 5,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왜 24개월일까요? 심각한 병이 생기거나 경제적 위기가 와도 2년은 버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년이면 집을 팔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충분한 시간입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혜자 씨는 월 생활비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곱하기 24개월 플러스 500만 원. 총 4,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윤철 씨는 월 생활비가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곱하기 24개월 플러스 500만 원. 총 6,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많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더 여유 있는 노후를 원하신다면 3년치도 고려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돈을 한 곳에 몰아두지 않는 겁니다.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국민은행에 2천만 원, 신한은행에 2천만 원, 우리은행에 1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보관하세요. 또 하나 사다리식 예금을 활용하세요. 6개월 만기, 12개월 만기, 18개월 만기, 24개월 만기로 나눠서 예치하면 매 6개월마다 일정 금액이 만료됩니다. 금리가 바뀌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금을 모을지 7일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1일차, 돈이 어디로 새는지 찾으세요. 지난 3개월간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꺼내세요. 식비, 병원비, 관리비, 교통비, 용돈, 경조사비 다 적어보세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앱을 쓰시면 자동으로 분류해 줍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면 노트에 적으셔도 됩니다.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2일차, 비상금 전용 계좌를 만드세요. 기존에 쓰던 계좌 말고 새로 하나 만드세요. 이 계좌는 정말 응급 상황에서만 쓴다고 정하세요. 카드는 만들지 마세요. 만들더라도 집에 두고 다니지 마세요. 은행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비상금 전용으로 쓸 계좌 만들고 싶은데 금리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3일차, 만기를 나눠서 예금하세요. 앞서 계산한 필요 금액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만기로 나눠서 넣으세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6개월 만기에 1천만 원, 12개월 만기에 1,500만 원, 18개월 만기에 1,500만 원, 24개월 만기에 1천만 원. 이렇게 하면 매 6개월마다 돈이 만료돼요. 급할 때 쓸 수 있습니다. 4일차,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아두세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 병원비를 200만 원 넘게 쓰면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정부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1577-1000번으로 전화하세요.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장기요양보험도 미리 알아두세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비나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줍니다. 5일차 사기 방어 체계를 만드세요. 70대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합니다. 1계좌 1용도 원칙을 지키세요. 생활비 계좌, 비상금 계좌, 용돈 계좌를 구분하세요. 각 계좌마다 출금 한도를 설정하세요. 큰 금액 이체할 때는 24시간 대기 시간을 설정하세요. 스마트폰에 은행 앱을 설치하고 알림 기능을 켜두세요.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바로 알려줍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와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물으면 무조건 끊으세요.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로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하면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해 줍니다. 6일차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OTT, 실제로 안 보는 거 해지하세요. 월 5만원에서 10만원 절약됩니다. 휴대폰 요금제도 점검하세요. 70대는 데이터를 많이 안 씁니다. 요금제 낮추면 월 2만원에서 3만원 절약됩니다. SKT, KT, LGU 플러스 모두 65세 이상 시니어 요금제가 있습니다. 월 2만원대의 통화 무제한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전기료, 가스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전기 히터 사용을 줄이고 가스는 중간 불로 요리하세요. 월 10만원 이상 절약됩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 버스가 무료입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연간 13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꼭 신청하세요. 월 최대 33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7일차 소득을 늘릴 방법을 찾으세요. 국민연금을 아직 안 받고 계신다면 언제 받는 게 유리한지 상담받으세요.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계산해 줍니다. 1년 늦추면 연금이 7%씩 늘어납니다. 빈 방이나 주차 공간을 임대하세요.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카페에서 주차 공간 월세로 검색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 한 대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바둑, 서예, 요리 잘하시는 게 있으시면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의해 보세요. 구청 평생학습관에 전화하면 시민 강사 모집 공고를 안내해 줍니다. 시간당 3만원에서 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 파세요. 손재주가 있으시면 수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70대 이후 경제 전략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을 늘리세요.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세요. 늦출수록 많이 받습니다. 70세까지 늦추면 최대 43% 더 받습니다. 물론 건강 상태와 급한 정도를 보고 결정하세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면 빨리 받는 게 낫습니다. 부업도 고려하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월 27만원에서 71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서 신청하세요. 편의점 야간 알바는 하루 4시간씩, 주 5일만 해도 월 80만원입니다.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로 가까운 거리만 배달해도 하루 2시간씩 월 50만원 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출을 줄이세요. 외식을 줄이고 집밥 위주로 바꾸세요. 월 평균 30만원 이상 절약됩니다. 마트 갈 때는 꼭 목록을 작성하세요. 즉흥 구매를 줄이면 월 10만원 절약됩니다. 의료비 절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큰 병을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무료입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도 무료입니다. 꼭 챙기세요. 당뇨, 고혈압 있으시면 꾸준히 관리하세요. 방치하면 나중에 심장병, 신장병, 실명 같은 합병증이 생겨서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동네 보건소를 활용하세요. 혈압 측정, 혈당 검사, 건강 상담이 모두 무료입니다. 세 번째, 주거 전략을 세우세요. 집이 너무 크거나 관리비가 많이 나간다면 작은 집으로 이사하세요. 30평대 아파트 관리비는 월 28만원, 20평대는 월 18만원입니다. 관리비만 월 10만원 절약됩니다. 9억짜리 집을 팔고 5억짜리 집으로 이사하면 약 3억 5천만원의 현금이 생깁니다. 주택연금도 신중히 검토하세요. 집값 대비 월 수령액이 괜찮고 다른 소득이 부족하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상속을 고려하신다면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실버타운도 대안입니다. 초기 비용은 들지만 의료, 식사, 청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24시간 응급호출 시스템이 있어서 안전합니다. 네 번째,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관리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병원비가 연간 100만 원 이상 적게 나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당뇨, 고혈압, 심장병 위험이 40% 이상 줄어듭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여하세요. 장기요양보험 등급도 미리 알아두세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비나 간병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줍니다. 다섯 번째, 법적 안전장치를 만드세요.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를 알아두세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두면 재산 관리와 법률적 판단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의 후견 제도는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겁니다. 나중에 치매가 와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를 돌봐줄 수 있습니다. 유언장도 꼭 작성하세요. 재산 분할, 장례 방식, 연명치료 여부 등을 미리 정해두면 가족들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증 유언장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시면 되고 비용은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각종 금융계좌 비밀번호나 중요 서류 보관 장소를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두세요. 긴급 연락망 수첩을 만드세요. 은행 계좌, 보험, 연금, 부동산 서류 위치 등을 적어두고 자녀에게 이 수첩은 집 서랍 위쪽에 있다고 알려주세요. 갑자기 쓰러졌을 때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관계를 넓히세요.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넓은 노인은 우울증도 적고 치매도 덜 걸립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경로당, 복지관, 종교기관에 참여해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쉽게 풀립니다. 전국에 경로당이 6만 5천 개나 됩니다. 경로당에서는 식사, 건강관리, 여가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미활동이나 자원봉사도 추천합니다. 돈으로만 보면 지출이지만 마음의 만족과 사회적 관계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는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미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집이 있으면 됐지. 굳이 현금을 그렇게 많이 둬야 해? 집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급할 때 쓸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집값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강남 아파트도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0억짜리 집이 7억이 됐습니다. 일본을 보세요. 30년 넘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에 10억이던 집이 지금 6억입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70년까지 1,500만 명이나 줄어듭니다. 특히 지방은 이미 집을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값에만 의존하다가는 집 부자, 현금 거지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때 집값이 폭락하면서 많은 은퇴자들이 식료품도 못 사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손해 아니야? 맞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1년 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을 지금은 102만 원 내야 삽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안전이 수익보다 우선입니다. 높은 수익을 쫓다가 원금을 잃으면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30대, 40대라면 10년, 20년에 걸쳐 손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현금성 자산도 수익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에서 3.5%입니다. 5천만 원을 넣으면 1년의 세후로 약 148만 원 받습니다. 월로 따지면 약 12만 원씩 이자가 들어옵니다. 물가 상승률이 2.3%니까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늘어나는 금액은 연 60만 원 정도입니다. 크게 벌지는 못하지만 손해도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안정적인 현금으로 편안한 마음을 얻는 게 노년기에는 더 가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자식들이 도와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자녀에 대한 의존은 매우 위험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여유가 없습니다. 취업, 결혼, 육아, 집 사는 거. 30대에서 40대 가구의 평균 빚이 1억이 넘습니다. 3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관계입니다. 자녀에게 용돈 달라고 할 때마다 눈치 봐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부담을 줍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노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가족 갈등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돕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걸 전제로 노후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가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는 자존감이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질문. 은행 금리가 너무 낮은데 정말 예금만 해도 돼? 70대 이후에는 원금 보장이 최우선입니다. 높은 수익을 쫓다가 원금을 잃으면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조금 위험하더라도 수익성 있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할 핵심 자금은 반드시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은퇴자들이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큰 손실을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퇴 직전에 주식 투자로 노후 자금을 잃고 은퇴를 5년에서 10년 연기해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 당시 60세 이상 투자자들이 주식과 펀드에서 평균 2천만 원 넘게 손실을 봤습니다. 특히 ELS, DLS 같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모두 잃은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 원금 보장된다고 해도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모르는 상품은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집은 숫자지만 평안은 오늘 꺼낼 수 있는 현금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비싼 집을 가지고 있어도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통장에 충분한 현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70대 이후에는 무엇보다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병원에서 치료받을지, 어떤 요양원을 선택할지, 손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선택권은 현금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즉시 통장 잔고를 확인하세요. 월 생활비에 몇 개월분이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부족하다면 목표 금액을 정하세요. 토스, 카카오뱅크, 각 은행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 주 안에 비상금 전용 계좌를 하나 만드세요.
기존 계좌와 구분해서 오직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계좌를 따로 만드세요. 가까운 은행 지점에 가셔서 비상금 전용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동이체와 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하세요.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과도한 지출이 있다면 정리하세요. 매월 현금 유동성을 늘려가세요. 기억하세요. 노후 준비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70대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더 안전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후에 재무 계획을 다시 세운 노인들의 경제적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씨 기억하시나요?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분. 상담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7일 플랜을 실천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고 주택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상금 계좌에 2천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지난주 정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잠이 와요.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목소리에 평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노후 준비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노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